IRP, 개인형 퇴직연금에는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넣을 수 있고 안전자산은 법적으로 최소 30% 정도는 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IRP 시리즈로 지난 영상에서는 위험자산 70%에 해당하는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안전자산 30%에 해당하는 투자 목록들, 특히 최소 30%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지 최대 100%까지 구성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자산 중에서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든든한 상품들입니다. 첫 번째, 은행 예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소폭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금저축펀드에는 넣을 수 없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상품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저축은행 예적금과 우체국 예금까지 넣을 수 있다는 다양성의 메리트,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김잔잔의 꿀팁. 우리가 IRP 계좌를 만들 때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예금 상품에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IRP를 만들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O! 대부분 은행에서 IRP를 많이 개설하시고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증권사 쪽의 파이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순풍순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은 보험사는 일단 제끼고 은행이 놀랍게도 4%나 뚫어주는데 금융투자, 증권사 쪽은 2배에 가까운 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ETF,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이 금융투자 쪽의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 ETF의 경우는 증권사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 증권사에서도 은행 상품들, 아까 말씀드린 예적금 상품들을 증권사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은행 예적금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거 모르고 그냥 은행 예적금 하겠다고 은행 달려갔으면 아쉽게 됐죠. 이 김잔잔의 꿀팁, 오늘도 기분 좋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채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국채에 이것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옵션이 되겠고요. 또 MMDA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채널에서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제가 현금 관리 시리즈라고 해서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증권사의 MMF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MMF의 은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MMF가 핫하니까 은행에서 MMF에 대항하고자 MMDA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의 일반 통장들보다는 이자가 소폭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이 넣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차등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MDA를 이용한다, 이런 분들은 많이 보지 못하셨죠?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이라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IRP에 넣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RP입니다. 이 역시 현금관리 시리즈에서 가장 베이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행보다 이자도 높고 만기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이 RP도 IRP에서 넣어놓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ELB와 DLB가 있습니다.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되면은 벌써부터 눈살이 찌푸려지죠. ELB, DLB는 ELS와 DLS의 원금 보장 버전이다. ELS와 DLS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굳이 알 필요 없다, 굉장히 도박적이고 주식 투자의 본질과도 어긋날 뿐더러 항상 문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ELB와 DLB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ES, DLS와는 다르게 원리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깔고 들어가 있어요.
내가 IRP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것을 한번 배워서 해보겠다 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IRP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 ELB, DLB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영상에서 또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 위험을 낮춰서 안전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투자 목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채권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채권들인데 이것을 펀드로 묶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채권은 안전자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이자와 원금을 받고 안전자산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으로는 분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채권 혼합형 펀드의 경우는 주식을 40% 미만으로 구성하게끔 또 조건을 걸어놨는데요. 이 시적절한 김잔잔 최신 정보로 구독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작년 말에 아주 최근에 이 규칙이 50%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더 많이 넣은 펀드에도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추세가 이렇게 주식을 점점 더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도 주식을 많이 넣고 싶어 한다는 수요를 반증해 주기도 하고, 이 김잔잔 역시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형 펀드가 가능하다는 것은 곧 상장지수 펀드인 ETF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채권형 ETF와 채권 혼합형 ETF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역시 주식이 50% 미만이면 넣을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물었습니다. 퇴직연금 안전자산 30% 어디에 투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적금도 많이 넣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반 이상은 ETF에 투자하고 있죠. 저 김잔잔은 역시 ETF를 아주 러블리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채권형 ETF에는 기간에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 채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 기간에 따라서 안정성이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 채권과 관련한 사항들은 나중에 채권 시리즈로 또 아주 쉽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옵션들도 있고, 또 국공채나 회사채에도, 일반 민간 기업의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Great America,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이자 수익률을 많이 주는 든든한 나라인 미국 국채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또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채권형 ETF가 있는 반면 채권 혼합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혼합이라는 것은 채권과 주식을 혼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50%까지 꽉꽉 채울 것입니다.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일단 50%는 규정된 대로 채권으로, 안정적인 채권으로 채우고요. 나머지 50%는 우리 Great America의 주가 지수들, 나스닥 100이나 S&P 500 또는 글로벌 대기업, 빅테크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걸로도 50%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아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 혼합형을 노리고 투자하지 않나 싶고요. 저 역시 채권 혼합형 ETF가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TDF라는 상품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요것 역시 좀 재밌는 상품인데요. 생애 주기별 자산 배분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모험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게끔 해서 위험자산인 주식을 많이 넣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을 많이 넣게 되죠. 이것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겠다. 이 TDF라는 펀드만 매수를 하면은 증권사에서 이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귀찮다. 나는 직접 내가 관리할 줄 모르겠고 다 알아서 해줘라. 라는 분들께 가장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주식 비중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TDF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창기에는 주식이 80% 넘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 전문가들이 시스템적으로 굴려주는 만큼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자산이나 어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지도 제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도도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 나는 수수료 좀 더 줄 수 있으니까 알아서들 잘 투자해줘 하시는 분들께 최적인 게 바로 TDF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아, 이렇게 옵션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은 어디에 투자하지? 우리 대한민국 피플들 결정장애 많이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항상 저라면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김잔잔만의 소신, 코멘트 항상 남겨드렸거든요. 다른 유튜버는 복잡한데 김잔잔은 설명 쉽고 그냥 이거 해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해서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라고 이렇게 호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가, 특히 어떤 ETF에 투자할 것인가 딱 한 개를 골라보겠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끝까지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분량도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맛, 드라마 보듯이 다음 회차 기다리는 맛, 이게 또 인생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더불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IRP 하시는 분들께 공유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 김잔잔이 힘내서 재미있게 컨텐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